안녕하세요. 모두의 동아입니다. 오늘은 조금 색다르게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매력 있는 한 마리의 고릴라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바로 야코브 베겔리우스의 셀리 존스의 전설입니다. 이 책의 작가인 야코브 베겔리우스를 잠깐 소개하면 스톡홀름에서 문학과 철학, 미술을 공부했고 1999년에 에스페란자로 아동 청소년 문학상 헤파쿨룸프상을 받아 이름을 알렸습니다. 이어서 2008년엔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셀리 존스의 전설로 아동 청소년 부분에서 스웨덴 최고 문학상인 아우구스트상을 받게 되죠. 아이들을 위한 그림 동화책이지만 분위기가 다소 어둡고 음울한 느낌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책이 담고 있는 이야기는 고된 삶에도 여전히 의미가 있고 희망으로 우리를 이끌고 있어서 오히려 묘한 반전의 매력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림 동화지만 이야기에 들어있는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고학년에게 추천할 만한 도서입니다. 그럼 아이들과 함께 셀리 존스의 전설 들어보시죠. 셀리 존스의 전설. 야코브 베겔리우스 글 그림, 박종대 옮김. 이 이야기는 100년 전쯤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비바람이 불고 천둥 번개가 치던 어느 날 밤, 아프리카의 깊은 밀림에서 암컷 고릴라 한 마리가 태어났다. 달빛도 별빛도 없는 캄캄한 밤이었다. 그 때문에 가장 나이 많은 고릴라 족장은 갓 태어난 새끼에게 장차 많은 불행이 닥칠 거라고 예언했다. 처음 얼마 동안은 새끼 고릴라도 행복했다. 낮에는 엄마의 푹신한 등에 업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세상을 두리번거렸다. 밀림은 온갖 이상한 소리와 냄새로 가득했다. 그러다 밤이 되면 새끼 고릴라는 어둠 속에 포근히 안겨 잠을 잤다. 위험이나 근심거리는 아직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모든 것이 바뀌었다. 예언이 맞아떨어져 새끼 고릴라는 첫 번째 불행을 맞았다. 벨기에 군인들이 고릴라 무리를 습격했다. 밀렵군들은 새끼 고릴라를 잡아 배에 실은 뒤 네오폴드빌로 향했다. 거기서 고릴라를 팔 생각이었다. 상아를 팔고 사는 알리 카즈딤이라는 사람의 터키 상인이 이따금 레오폴드빌 시장에 들렀다. 어느 날 거기서 새끼 고릴라를 발견하고는 미래의 아내가 될 아리따운 파티마를 위해 훌륭하면서도 값싼 약혼 선물이 되겠다고 생각했다. 알리는 값을 후려쳐 새끼 고릴라를 단돈 50프랑에 샀다. 알리 카즈딤은 비싼 관세를 아끼려고 새끼 고릴라를 사람인 것처럼 속여 유럽으로 들어가기로 마음먹었다. 그래서 고릴라를 아기처럼 포대기에 싼 뒤 유모차에 태워 여객선에 실었다. 여권은 밀림에서 흔적도 없이 실종된 한 아일랜드 선교사 부부의 딸로 위조했다. 그 딸의 이름은 셀리 존스였다. 알리 카즈딤은 무사히 이스탄불에 도착하자마자 아름다운 파티마에게 약혼 선물을 보여주려고 불이 나게 달려갔다. 파티마는 알리가 이번 여행에서 무엇을 가져왔을지 궁금해 미칠 것 같았다. 남아프리카의 다이아몬드일까? 아니면 황금 해안에 귀한 보물이 가득 든 상아로 만든 보석함일까? 아름다운 파티마는 약혼자의 선물에 엄청나게 실망했다. 당장 약혼을 취소하고 싶을 정도였다.
알리는 고릴라를 팔면 큰 돈을 벌 수 있을 거라는 말로 위로했다. 이렇게 해서 셀리 존스는 이스탄불에서 가장 큰 시장의 한 가게에 넘겨졌다. 몇 개월이 흘러 겨울이 왔다. 셀리 존스는 너무나 추워 병이 들었다. 누구도 셀리를 사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자 알리 카즈딤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이 고릴라를 그냥 죽여버릴까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부인이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와 고릴라를 사고 싶다고 했다. 독일 함부르크 출신의 이 부인은 인간의 손에 잡혀 고통받는 야생동물들을 구조하는 일에 평생을 바친 사람이었다. 알리는 새끼 고릴라를 죽이지 않은 것을 정말 잘했다고 생각했다. 이걸 비싼 값에 팔아 늘 그랬듯이 큰 이득을 남겼기 때문이다. 동물을 사랑하는 이 부인의 이름은 슐츠였고 이스탄불 외곽에 저택이 있었다. 슐츠 부인은 셀리 존스를 그리로 데려갔다. 따뜻한 우유와 약간의 보살핌으로 셀리 존스는 곧 건강을 되찾았고 봄이 올 무렵엔 과거에 끔찍했던 일도 거의 잊어버렸다. 어린 고릴라의 기억은 그리 좋지 않기 때문이다. 울창한 정원이 있는 이 저택은 셀리 존스에겐 낙원이나 다름없었다. 여기서 셀리는 튼튼하고 행복한 고릴라로 무럭무럭 자랐다. 슐츠 부인은 하루 종일 셀리와 놀아주었다. 가장 재미있는 놀이는 찾기 힘든 곳에 몰래 숨겨놓은 바나나를 셀리가 찾는 것이었다. 시간이 가면서 놀이는 점점 어려워졌다. 바나나를 어디다 숨겨놓건 셀리가 척척 찾을 줄 알게 되자 이젠 다른 물건들까지 찾는 법을 배워야 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잠가놓은 서랍 속의 보석과 폐물 또는 경보장치가 달린 금고 속의 현금 같은 것들이었다. 어느 날 저녁 슐츠 부인은 셀리 존스와 함께 자동차로 외출을 했다. 차는 한 우아한 대저택 앞에 멈추어 섰다. 유명한 해운회사 사장인 키르크 파샤 씨의 집이었다. 슐츠 부인은 여기서 셀리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셀리 존스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다. 멋들어지게 임무를 끝내서 슐츠 부인을 기쁘게 해주고 싶었다. 이튿날 아침 키르크 파샤 사장은 소스라치게 놀랐다. 집안에 온갖 보석을 보관해둔 비밀 금고가 싹 털린 것이다. 경찰은 이 귀신 같은 솜씨에 혀를 내둘렀다. 도둑은 건물 4층의 한 창문으로 침입한 것이 분명해 보이는데 인간의 능력으로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그 뒤 몇 달 동안 이스탄불의 부자 동네에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이런 절도 사건이 20건 넘게 발생했다. 경찰이 아는 것이라곤 도둑이 담을 아주 잘 타는 사람이라는 사실 하나뿐이었다. 그래서 담을 잘 타는 사람들을 모두 체포했다. 하지만 그 뒤에도 도둑질은 계속되었다. 이렇게 해서 날아다니는 도둑에 관한 소문이 빠른 속도로 이스탄불에 돌기 시작했다. 날아다니는 도둑은 대담하기 짝이 없게 터키를 국빈 방문한 이집트 왕자의 숙소까지 털었다. 어느 날 왕자가 베일레스베이 궁에서 일어나 보니 세상에 하나뿐인 퍼레이드용 장신구와 훈장들이 싹 사라진 것이다. 온 도시가 발칵 뒤집어졌고 결국 이스탄불 경찰청장은 산 채로든 죽은 채로든 범인을 데려오는 사람에게 1,000파운드를 주겠다는 포고문까지 내걸었다. 이스탄불에서 가장 유능한 경찰인 사비르 하산 형사반장은 날아다니는 도둑을 잡으려면 계략을 쓸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지금 이스탄불에 밀라노의 부유한 보석상이 와 있다는 소문을 퍼뜨렸다. 그것도 페라 팔라스 호텔의 왕실 스위트룸에 묵고 있다고 구체적으로 밝히면서 세상에 둘도 없는 귀한 보석들이 그의 짐 속에 있다고 했다. 소문은 이스탄불의 거리로 들불처럼 번져나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도시에서 도둑질 좀 한다는 사람치고 밀라노의 보석상 얘기를 모르는 도둑이 없게 되었다. 하지만 페라 팔라스 호텔에 철통 같은 경계망을 뚫고 들어가는 것은 누구 하나 꿈도 꾸지 못했다. 술주부인 한 사람만 빼고. 술주부인은 소문을 듣자마자 그날 밤 바로 셀리 존스를 시켜 보석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하산 형사반장은 덫을 놓고 기다렸다. 경찰관 수백 명이 언제라도 날아다니는 도둑을 잡을 준비를 하며 페라 팔라스 호텔 근처에 숨어 있었다. 드디어 한밤중에 경보가 울렸다. 왕실 스위트룸의 발코니 문으로 침입하려는 사람이 헤드라이트 불빛에 잡혔다. 경찰이 즉시 출동했다. 자동차 안에서 대기하고 있던 슐츠 부인은 그걸 보는 순간 주랭랑을 쳤다. 셀리 존스는 겁에 질려 경찰에 쫓기는 상황에서도 페라 팔라스 호텔 앞에서 기다리던 슐츠 부인을 찾았다. 그러나 부인과 자동차는 연기처럼 사라지고 없었다. 셀리는 자신도 숨어야 한다는 걸 직감적으로 깨닫곤 갈라타 탑 꼭대기로 도망쳤다. 거기서 이튿날 낮까지 숨어 지냈다. 그러다 어둠이 깔리자 은신처에서 조심조심 나왔다. 셀리 존스는 남의 집 지붕들과 나무를 타고 넘어 마침내 슐츠 부인의 저택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불이 모두 꺼져 있고 문도 모조리 잠겨 있었다. 셀리는 울타리를 넘어 무덤처럼 조용하고 휑한 집으로 들어갔다. 일주일 뒤에 경찰이 셀리 존스를 발견했다. 이웃들이 아무도 살지 않는 이 저택에서 날마다 끔찍한 울음소리가 들려온다고 경찰에 신고를 한 것이다. 고릴라의 울음소리는 원래 섬뜩하기 짝이 없다. 그 사이에 슐츠 부인은 파리행 오리엔트 특급 열차를 타고 벌써 멀리 달아나고 있었다. 그것도 짐 속에 셀리 존스가 훔쳐온 돈과 보석들을 가득 챙겨놓고서. 이 사람의 진짜 이름은 슐츠 부인이 아니라 코르넬리아 보르초프 남작 부인이었다. 이 사람은 20개가 넘는 나라에서 절도와 강도, 마약 밀수, 간첩 혐의로 수배를 받고 있었다. 이스탄불 경찰은 날아다니는 도둑 사건을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었다. 핫산이 확신하는 것이라곤 셀리 존스가 범인이라는 사실뿐이었다. 그렇다면 이 고릴라의 주인은 누구일까? 그것은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였다. 복잡하고 긴 재판 끝에 이스탄불 최고 재판부는 셀리 존스를 동물원에 넘기기로 결정했다. 셀리 존스는 이스탄불 동물원에 비좁고 더러운 우리에 갇혔다. 하루 종일 갇혀 있으면서 슐츠 부인이 너무 보고 싶었다. 부인한테 무슨 일이 있는지 궁금했다. 혹시 부인도 갇혀 있는 게 아닐까? 혹은 더 나쁜 일을 겪은 게 아닐까? 그렇지 않다면 셀리를 데리러 벌써 달려왔을 텐데. 그만큼이나 셀리는 부인을 믿고 있었다. 여러 날이 지나 하루가 한 주가 되고 한 주가 한 달이 되었다. 셀리 존스는 비참한 생활을 견디려고 슐츠 부인의 정원에서 보낸 행복한 나날을 꿈꾸듯 돌아보았다. 그러다 달이 지나고 해가 바뀌면서 그 기억도 차츰 옅어져 갔다. 그렇게 6년이 지나자 더는 기억 속에 남아있는 것이 없었다.
희망도 이미 오래전에 모두 산산조각이 나버렸다. 어느 날 네덜란드 선박이 이스탄불 앞바다에 정박했다. 인도 차이나 반도의 식민지에서 고물을 싣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배 안에는 항해사가 보르네오 섬에서 몰래 빼내온 수컷 오랑우탄 한 마리가 실려 있었다. 세관은 이 오랑우탄을 빼앗아 이스탄불의 동물원에 넘겨버렸다. 이 오랑우탄이 셀리 존스의 옆 우리로 들어왔다. 이름은 바바였다. 동물원에 새로 들어온 모든 동물이 그렇듯 바바도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불안으로 병이 들었다. 그런 처지에도 입만 열었다 하면 다시는 만나지 못할 오랑우탄 대가족에 관한 이야기뿐이었다. 셀리 존스는 바바를 위로해주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다. 다만 인내심을 갖고 바바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기만 했다. 바바는 밀림 위로 떠오르는 아침 해와 울창한 숲속에서 한가하게 뛰놀던 한낮의 생활에 대해 이야기했다. 셀리 존스는 밀림에 대한 기억이 더는 남아있지 않았음에도 왠지 이 모든 것이 친숙하게 느껴졌다. 셀리와 바바는 동물원에서 탈출해 바바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상상을 했다. 꿈과 같은 이런 상상만으로도 우리의 갇혀 사는 비참한 생활을 잊을 수 있었다. 셀리에게 뭔가 즐거운 일이 생긴 것은 정말 오랜만이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바바와 헤어지고 싶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사육사들이 바바를 동물원의 다른 구역으로 옮겼다. 그날 이후 셀리 존스는 밥도 먹지 않고 잠도 자지 않았다. 밤새도록 철장을 잡고 흔들면서 바바를 돌려달라고 울부짖기만 했다. 수의사는 셀리가 미친 것 같고 사람을 물 수도 있겠다고 판단했다. 결국 동물원 원장은 유랑 서커스단에 10파운드를 받고 셀리를 넘겨버렸다. 서커스단 수레들이 줄지어 서쪽으로 굴러갔다. 셀리 존스는 심장이 찢어지는 듯 했다. 그만큼 바바가 보고 싶었다. 셀리는 기회를 틈타 서커스단에서 도망쳐 이스탄불로 돌아가려고 했다. 그러나 멀리 가지 못했다. 셀리는 트라키아 지방을 한나절 헤매다가 그곳 목동에게 잡혀 다시 서커스단에 넘겨졌다. 서커스 단원들은 셀리 존스가 미쳐서 아주 위험하다고 여겨졌기에 서커스 쇼의 괴물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나 괴물을 보러 온 관객들은 실망했고 심지어 광고에 속았다는 생각까지 했다. 어린 꼬마들조차 셀리 존스를 무서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셀리는 결코 사납거나 잔인해 보이지 않았다. 다만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슬퍼 보일 뿐이었다. 셀리 존스는 서커스 쇼의 괴물에 적합하지 않았다. 그래서 우아한 마술사인 매직 실비오의 조수로 일하게 되었다. 실비오는 셀리가 아주 빨리 깨우치는 녀석이라는 걸 한눈에 알아보았다. 실제로 셀리는 간단한 훈련만으로도 곧 춤을 추고 모자에서 토끼를 끄집어낼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눈을 속이는 카드 마술도 손쉽게 익혔다. 마술사 실비오는 엄청나게 인기가 많았다. 그의 매력에 반한 여자들이 보내는 수많은 사랑 편지에 일일이 답장을 못해줄 정도였다. 그래서 실비오는 셀리 존스에게 글을 가르쳤고 타자기로 답장을 치게 했다. 셀리는 임무를 충실히 수행했고 실비오는 그 대가로 저녁에 책을 읽게 해주었다. 셀리가 특히 좋아한 것은 보르네오 섬의 밀림에 관한 책이었다. 셀리는 바바와 함께 보냈던 시간과 함께 꿈꾸었던 꿈을 잊을 수가 없었다. 헝가리에서 공연을 할 때 서커스단 안에서 싸움이 일어났다.
마술사 실비오가 아름다운 발레리나와 사랑에 빠졌는데 그 발레리나가 하필 세상에서 가장 힘센 남자의 아내였다. 아무리 귀신 같은 마술도 세상에서 가장 힘센 남자에겐 통하지 않는 법. 결국 실비오는 도망치듯이 서둘러 극단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그때 실비오는 셀리 존스도 데려갔다. 마술사 실비오는 낡은 트럭을 한 대 장만해서 셀리 존스와 흰 토끼 4마리만 데리고 혼자 순회 공연에 나섰다. 실비오는 힘들게 몸을 움직여 하는 일을 싫어해서 순회 공연 중에 힘든 일은 대부분 셀리 존스에게 맡겼다. 그래서 요리와 빨래는 기본이고 무대 바닥을 청소하고 입장권 파는 일까지 모두 셀리가 해야 했다. 나중에는 운전도 하기 싫을 정도로 게을러져서 셀리에게 운전까지 가르쳤다. 그러나 그것은 큰 실수였다. 셀리 존스는 몰래 세워둔 계획이 있었다. 하지만 그 계획을 섣불리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몇 주 동안 좋은 기회를 기다렸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마침내 기회가 찾아왔다. 실비오가 스코페 발레단의 한 무용수와 외출을 하려고 했다. 그가 출발하기 직전에 셀리는 트럭 열쇠를 슬쩍 훔쳤다. 밤늦게 실비오가 돌아왔을 때 고릴라와 트럭은 바람처럼 사라지고 없었다. 셀리 존스는 밤새 달리다가 동이틀 무렵에야 차를 세웠다. 그 사이에 마케도니아 산맥을 지나 그리스 땅에 도착해 있었다. 셀리는 외딴 숲속에 트럭을 세워두고 하루 종일 잠을 잤다. 어두워지자 다시 동쪽으로, 그러니까 트라키아 지방으로 출발해서 해 뜨기 전에 이스탄불에 거의 닿았다. 그날 밤 셀리 존스는 이스탄불로 차를 몰고 들어가 보스포루스 해안의 한적한 길가에 차를 세웠다. 그러고는 떠돌이처럼 변장한 뒤 부둣가를 돌아다녔다. 배들은 대부분 항구 앞바다에 닻을 내리고 있었지만 다행히 몇 시간 뒤 동남아시아 방향으로 떠나는 증기선이 한 척 있었다. 오타고호였다. 셀리는 트럭으로 되돌아가기 전에 공사장 울타리를 넘어 튼튼한 펜치를 하나 훔쳤다. 셀리 존스는 이스탄불의 지도를 훤히 외우고 있었다. 그래서 이 도시의 동물원으로 곧장 달려가 정문을 박살내곤 바바의 우리로 향했다. 그런 다음 펜치로 자물쇠를 끊고 친구를 구해냈다. 바바는 자기 눈을 믿을 수가 없었다. 동물원 경비들은 물론이고 경찰도 도주하는 두 동물을 막을 수는 없었다. 트럭은 아침 무렵에야 항구에서 발견되었다. 그러나 오타고호는 벌써 오래전에 시원하게 뚫린 바다를 신나게 달리고 있었다. 오타고호는 남쪽으로 다르다넬스 해협을 지나 에게해로 들어섰다. 배에는 영국산 철강과 아나톨리아산 양털이 실려 있었다. 셀리와 바바는 화물칸의 양털 뭉치 사이에서 편안하게 몸을 숨기고 있었다. 이곳이라면 들킬 염려가 없을 듯 했다. 바다로 나간 첫날에 벌써 셀리와 바바는 화물칸에 먹을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무리야 조금씩 새는 수도관에서 받아 먹으면 며칠을 버틸 수 있겠지만 그 다음엔 어쩔 것인가. 셀리와 바바에겐 행운이 따랐다. 오타고호는 지중해를 건너 곧장 이집트의 항구 도시 포트 사이드로 향하고 있었다. 거기서 짐을 내리고 다시 새 짐을 실을 모양이었다. 배는 꼬박 사흘 동안 부두에 정박했다. 셀리는 밤중에 몰래 무트로 나가 항구의 창고에서 과일을 훔쳤다. 포트사이드를 출발한 오타고호는 수에즈 운하와 홍해를 지나 인도양에 들어섰다. 배에서의 나날은 단조롭고 태평했다.
그런데 여드레 뒤 식량이 바닥났다. 남아있던 과일 대부분이 더위로 썩어버린 것이다. 지금 배가 떠 있는 곳은 열대바다 한복판이었다. 셀리와 바바는 배가 고파 미칠 것 같았다. 바바는 계속 울면서 칭얼거렸고 셀리는 배가 다시 항구에 닿을 때까지 참을 수밖에 없다고 계속 달랬다. 배가 고프다고 여기서 나가 음식을 찾는 건 너무 위험했기 때문이다. 어느 날 밤 바바는 셀리가 잠든 틈을 타서 몰래 은신처를 빠져나갔다. 그러고는 고기 굽는 냄새에 끌려 자기도 모르게 주방으로 향했다. 주방문이 조금 열려 있었고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바바는 운이 좋다고 생각하며 안으로 들어갔다. 과일과 채소가 눈에 띄었다. 순간 바바는 지금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고 바바는 정신없이 먹다가 붙잡혔다. 도망칠 곳이 없었다. 바바의 애처로운 울음소리에 화들짝 잠이 깬 셀리 존스는 얼른 가판 위로 올라갔고 그 즉시 바바와 마찬가지로 붙잡혔다. 이 배의 오레일리 선장은 인정사정 없는 사람이었다. 특히 어릴 때 거리의 악사가 데리고 다니던 침팬지에게 물린 뒤론 원숭이의 종류를 끔찍히 싫어했다. 그래서 이 공짜 손님들을 당장 바다에 던져버리기로 마음먹었다. 두 선원이 셀리와 바바를 배의 난간 위로 들어 올리려고 할 때였다. 1등 기관사가 나서서 그들을 막았다. 이 원숭이들에게 석탄 푸는 일을 시키는 게 좋겠습니다. 1등 기관사가 말했다. 해양법에는 공짜 승객이라 하더라도 일을 해서 배삭스를 갚을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게다가 제가 알기론 우리의 해양법은 원숭이와 인간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똑똑한 선장이라면 1등 기관사와 쓸데없이 시비를 붙고 싶어 하지 않는 법이다. 그래서 오레일리 선장도 항구에 도착하면 즉시 배에서 쫓아낸다는 조건으로 셀리와 바바가 배에 머무는 것을 허락했다. 오타고호의 1등 기관사는 이름이 코스켈라였지만 대부분은 다른 1등 기관사들처럼 그냥 보스라 불렸다. 보스는 셀리와 바바에게 석탄 삽을 쥐어주고 일을 시켰다. 다른 일꾼들은 처음엔 이들 덕분에 일이 줄어들게 되었다며 좋아했다. 하지만 보스가 이렇게 말했다. 원숭이라고 해서 노예는 아니야. 원숭이들도 일을 하다가 중간중간에 잠도 자고 먹어야 돼. 이 배에 있는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바바는 기관실이 너무 끔찍했다. 귀청을 찢는 듯한 소음에 기름과 그을음 냄새까지 코를 찔렀다. 바바는 힘들고 더러운 이 일을 견딜 수가 없었다. 셀리 존스는 어떻게든 참아야 한다고 바바를 줄고 설득했다. 이렇게 목숨이 붙어 있는 것만으로도 고마워해야 돼. 셀리와 바바는 보스 선실 옆에 자그마한 창고에서 잠을 잤다. 가끔 밤이면 옆방에서 보스가 혼잣말로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알고 보니 보스가 축음기로 프랑스어를 공부하는 소리였다. 보스는 오래전에 마르세유 출신의 아름다운 여가수를 알게 되었는데 언젠가 그녀를 꼭 다시 만나게 될 거라 기대하고 이렇게 프랑스어를 공부하고 있었던 것이다. 항해 22번째 날, 오타고호는 남중국해에 도착했다. 무시무시한 폭풍우가 배를 덮쳤다. 바람이 점점 거세져 태풍만큼 강해졌다. 화물칸에 실린 철강이 미끄러지는 바람에 배는 금방이라도 뒤집힐 것처럼 한쪽으로 기울었다. 결국 선장은 선원들에게 배에서 탈출하라고 명령할 수밖에 없었다. 기계가 멈추면
오타고우는 항로에서 벗어나 순식간에 침몰할 것이다. 그래서 보스는 승무원들이 모두 구조 보트를 타고 배를 떠날 때까지 어떻게든 기계를 돌리려고 증기 기관 안에 쉴 새 없이 석탄을 퍼넣었다. 이제 1등 기관사를 돕는 일꾼은 셀리 존스 하나뿐이었다. 나머지 기관사와 일꾼들은 진작 배를 떠나버렸다. 마침내 보스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셀리와 바바와 함께 갑판으로 나왔다. 그러나 구조보트는 다른 승무원과 함께 사라지고 없었다. 보스와 셀리가 간신히 힘을 합쳐 두 번째 구조보트를 바다에 띄우려는 순간 오타고우는 가라앉기 시작했다. 폭풍은 사흘 뒤에 멎었다. 보스는 돛을 올리더니 계절풍이 부는 대로 북동쪽으로 향했다. 몇 날 며칠 동안 눈에 보이는 것은 외롭게 펼쳐진 푸른 수평선밖에 없었다. 셀리 존스는 보스가 틈틈이 쉴 수 있도록 방향키 조종하는 법도 배웠다. 바바는 바다를 끔찍히 무서워했다. 기나긴 항해 동안 몸을 웅크린 채 보트 아래쪽에 누워있기만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바바가 일어나 앉더니 코를 킁킁거렸다. 어디선가 친숙한 냄새가 났던 것이다. 김이 나는 흙과 썩어가는 식물 냄새였다. 얼마 뒤 구조보트는 맹그로브 숲 사이로 하얗게 펼쳐진 모래밭에 상륙했다. 보르네오 섬이었다. 무태 내리자 보스는 나무 그늘 아래서 잠이 들었다. 이때야 어서 도망가자. 바바가 셀리 존스에게 속삭였다. 빨리 와. 안 그러면 보스가 우릴 또 다른 인간들한테 데려갈지도 몰라. 셀리와 바바는 밀림을 찾아 나섰다. 바바 입에서 행복에 겨운 콧노래가 흘러나왔다. 셀리도 마찬가지로 즐거웠다. 하지만 보스한테 작별 인사도 하지 않고 떠나는 것이 무척 미안하게 느껴졌다. 셀리 존스와 바바는 내륙 깊숙이 울창한 숲속으로 들어갔다. 바바는 이 나무에서 저 나무로 능숙하게 풀쩍풀쩍 뛰어다니며 무화과 열매와 망고스틴과 망고를 따먹었다. 그러다 저녁이 되면 나무 꼭대기에 잠자리를 만들었다. 화살이나 총을 든 인간과 표범이 닿을 수 없는 높은 곳에 잠자리를 만드는 것이 오랑우탄의 습성이었다. 그래야 걱정 없이 잠을 잘 수 있었다. 셀리는 바바가 하는 행동을 모두 배우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다. 모든 것이 서툴고 어색했다. 그만큼 밀림은 새롭고 낯설었다. 어느 날 셀리와 바바는 오랑우탄 무리를 만났다. 오랑우탄들은 두 팔을 벌리며 바바를 환영했다. 하지만 고릴라는 아직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기에 처음엔 셀리를 약간 무서워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은 곧 사라졌다. 바바와 셀리는 오랑우탄 무리와 함께 살았다. 바바는 하루 종일 다른 어린 오랑우탄들과 놀았다. 서커스를 하듯 덩굴과 가지를 잡고 이 나무에서 저 나무로 날아다녔는데 오랑우탄들만 가진 재주였다. 바바는 새로운 친구들과 노느라 바빴다. 그래서 셀리 존스가 열매를 따고 나무 꼭대기에 잠자리를 만드는 일에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어버렸다. 결국 셀리는 계속 땅바닥에서 먹이를 구하고 잠자리를 만들어야 했다. 그런데 땅에는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다. 어느 날 거대한 비단뱀 한 마리가 셀리의 잠자리로 접근했다. 셀리는 마지막 순간에야 뱀을 발견하고 간신히 목숨을 건졌다. 그날 이후 오랑우탄들은 셀리를 무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존재로 여겼다. 셀리 때문에 위험한 동물들이 찾아온다고 생각한 것이다.
오랑우탄 무리의 우두머리는 크고 힘센 노인이었다. 그가 셀리 존스를 불러 설명했다. 셀리는 오랑우탄에게 환영받는 손님이 아니라서 무리에 낄 수가 없다. 바바를 위해서라도 떠났으면 좋겠다. 만일 셀리가 무리를 떠나지 않으면 바바까지 무리에서 쫓겨날 거라는 이야기였다. 다음 날 아침, 오랑우탄들은 다른 삼터를 찾아 떠나고 셀리 존스만 남았다. 셀리는 바바가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게 되면 자기를 데리러 올 거라고 믿었다. 그러나 낮이 지나고 새까만 어둠이 열대 밀림 위에 짙게 내리는데도 바바는 오지 않았다. 셀리는 어둠 속에서 애타게 바바의 이름을 불렀다. 그러나 바바는 이미 머나먼 곳에 가 있었다. 며칠 뒤 셀리는 근처에 사는 다야크족의 멧돼지 사냥꾼들에게 발견되었다. 사냥꾼들은 적지 않게 놀랐다. 다야크족은 자신들이 사는 이 밀림에 대해 모르는 것이 없다고 자부해왔는데 셀리 존스와 같은 원숭이종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것이다. 그들은 셀리를 강가에 있는 마을로 데려가려고 했다. 셀리는 반항하지 않았다. 이제는 어차피 아무래도 상관없었기 때문이다. 다야크족의 마을은 중국과 아랍의 상인들이 자주 찾아왔다. 그들은 강을 따라 올라와 인조 진주와 화약을 주고 대나무와 장뇌를 사갔다. 이런 상인들 중에 킴앵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다야크족이 잡은 이상한 원숭이에게 관심을 보였다. 희귀동물은 무척 비싼 값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킴앵은 노쇠로 만든 진과 셀리 존스를 맞바꾸었다. 킴앵은 말리나우의 증기선 부두에 자기 가게와 여관이 있었다. 가게 단골 손님 중에 네덜란드의 자연 연구가인 카스파르 마이어가 있었다. 새 동물종을 찾아 유명해질 생각으로 보르네오에 온 사람이었다. 하지만 동물을 찾아다닐 생각은 하지 않고 늘 킴앵의 가게에서 술이나 마시는 것으로 시간을 보냈다. 그러면서 암스테르담의 고모에게는 돈을 타내기 위해 거짓말을 써보냈다. 고모는 그것도 모르고 매달 조카에게 돈을 붙였다. 카스파르가 학문의 발전을 위해 밀림에서 갖은 고생을 하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킴앵은 카스파르에게 셀리 존스를 보여주고 이 동물이 어떻게 자기 손에 들어오게 되었는지 설명했다. 처음에 카스파르는 자기 눈을 의심했다. 고릴라였던 것이다. 고릴라가 어떻게 보르네오 섬에 있을까? 야생 고릴라는 아프리카에만 사는 걸로 알려져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혹시? 갑자기 카르파스는 이 동물 덕분에 자신이 크나큰 학문적 성과와 함께 세계적인 명성까지 얻게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카르파스 마이어는 불이 나게 항구로 달려가 증기선을 타고 바타비아로 건너갔다. 거기서 한 신문사와 인터뷰를 했고 그 내용은 즉시 전 세계에 알려져 큰 충격을 불러일으켰다. 내용은 이랬다. 카스파르 마이어가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고릴라를 발견했는데 그 종의 학명은 고릴라 보르네아누스라는 것이다. 카르파스 마이어는 자신의 말이 사실임을 증명하기 위해 보르네오의 밀림에서 또 다른 고릴라를 찾으려 했다. 그래서 고모에게 전보를 쳐서 대규모 정글 탐사대를 꾸리는데 필요한 돈을 보내줄 것을 간청했다. 자신이 부자가 되어 유명해지면 지금까지 받은 돈을 한 푼도 빠지지 않고 갚을 것이고 그 시간도 이번에는 그리 길지 않을 거라고 장담까지 했다. 몇 번의 연락 끝에 카르파스는 마침내 늙은 고모를 설득하는 데 성공했다. 고모가 가진 것을 모두 팔아 탐사 비용을 대겠다고 약속했던 것이다.
카스파르 마이어는 바타비아에서 2달을 보낸 뒤 보르네오로 돌아왔다. 탐사에 필요한 장비도 모두 갖추었다. 그 무렵 킴행은 정성을 다해 셀리 존스를 돌보고 있었다. 그런데도 셀리는 아픈 것 같았다. 도대체 먹으려 들지 않았고 하루 종일 멍하니 앞만 바라보았다. 킴행의 영리한 부인은 셀리가 삶의 의욕을 잃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다. 탐사대는 나팔 소리와 만세 함성이 요란하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말리나우 항구를 출발했다. 카누 20척, 말레이시아 일꾼 수십 명, 바타비아에서 채용한 네덜란드 조수 5명, 프랑스 요리사 1명, 스트레이츠 타임즈 기자 1명으로 이루어진 대규모 탐사대였다. 거기다 카스파르가 킴행에게 비싼 돈을 주고 산 셀리 존스도 이 대열에 함께했다. 고릴라 탐사대는 완벽한 재앙이었다. 처음부터 수많은 문제가 잇따라 찾아왔다. 탐사대는 열대성 폭풍 위에 시달렸고 홍수로 카누를 잃었고 흘러내리는 모래에 갇혔고 열병으로 고생했고 인간 사냥꾼들의 공격까지 받았다. 카스파르 마이어는 별의별 사고를 다 겪었다. 그뿐 아니라 사나운 맹수와 독뱀, 성난 코끼리, 싸움 중독에 걸린 코뿔소,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떼에 시달리기도 했다. 그러나 고릴라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카스파르 마이어는 점점 절망적으로 변해갔다. 그래서 날마다 셀리 존스에게 채찍질을 했다. 셀리의 비명을 듣고 동료 고릴라들이 나타날까 하는 희망에서였다. 물론 소용없는 짓이었다. 2달 뒤에는 화약과 식량이 바닥났다. 말레이시아 일꾼들은 숲속으로 도망치면서 카스파르의 값비싼 기계, 장비들까지 가져갔다. 영국 기자는 어느 날 아침 발을 씻으러 강으로 갔다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나머지 탐사대원들은 말라리아에 걸렸다. 결국 말리나우에서 구조대가 출발했고 밀림 속에서 굶주림과 병으로 다 죽어가는 카스파르 마이어를 발견했다. 카스파르 마이어는 이대로 포기할 생각이 조금도 없었다. 그래서 말라리아가 낫자마자 셀리 존스를 데리고 싱가포르로 갔다. 거기에는 유서 깊은 영국 왕림학회 소속의 유명한 과학자들이 있었다.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이라면 셀리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 그가 얼마나 중요한 발견을 했는지 당연히 알 거라고 믿었다. 왕립학회 소속의 2 동물학 교수는 셀리 존스를 조사하곤 아프리카 콩고의 저지대에 사는 평범한 고릴라라고 판정했다. 실망한 카스파르는 이 학자들을 사기꾼이라 부르며 주먹질까지 했다. 이 일로 그는 감옥에 1달 동안 갇혀 있어야 했다. 이제 카르파스 마이어는 아무런 삶의 의욕 없이 괴로워하며 살아갔다. 하는 일이라곤 줄곧 술을 마시며 자신의 불행한 운명을 한탄하는 것뿐이었다. 암스테르담의 고모에게도 더는 편지를 쓰지 않았다. 고모는 알거지가 되어 빈민 구호소에 들어가 있었다. 카스파르는 싱가포르 변두리에 다 허물어져가는 집에 살면서 셀리 존스를 마당에 내놓고 단돈 몇 푼을 받으며 사람들에게 구경시키는 것으로 겨우 목숨을 이어갔다. 카스파르 마이어는 이 모든 불행을 셀리 존스 탓으로 돌렸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대나무 몽둥이로 셀리를 때리면서 분풀이를 했다. 기분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셀리를 때려 죽이고 싶었지만 그럴 수는 없었다. 죽은 고릴라를 보려고 돈을 낼 사람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다 어느 날 저녁 마침내 일이 벌어졌다. 하루 종일 술에 취해 있던 카르파스가
정말 셀리를 때려 죽이려는 충동에 눈이 벌게져서 몽둥이를 들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가 의도한 대로 흘러가지 않았다. 셀리 존스는 분노의 괴성을 지르며 지금껏 자신을 괴롭혀온 주인에게 달려들어 몽둥이를 잡았다. 카스파르는 몸을 비틀며 셀리의 손을 뿌리쳤다. 그러는 바람에 뒤로 미끄러지면서 바닥에 뒤통수를 부딪혀 즉사하고 말았다. 셀리는 분을 참지 못하고 사흘 밤낮 동안 미친 듯이 날뛰었다. 셀리의 괴성은 그 동네를 넘어 싱가포르 시내까지 울려 퍼졌다. 그것을 듣는 사람들의 피가 얼어붙는 심정이었다. 셀리가 굶주림과 탈진으로 쓰러지자 그제야 경찰은 집 안으로 들어가 카스파르의 시신을 꺼낼 수 있었다. 카스파르의 장례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싱가포르 당국은 셀리 존스를 어느 인도 술집 주인에게 20파운드에 팔았다. 이 인도인은 자기 술집 이름을 고릴라 바로 바꾼 뒤 셀리를 가게 문 앞에 기둥에 묶어두었다. 셀리를 보고 손님들이 가게에 들어올 거라고 기대한 것이었다. 고릴라 바에는 온갖 종류의 음침한 인간들이 들락거렸다. 마약 밀매업자와 배에서 잠시 휴가를 얻은 선원들이 가장 많았다. 어느 날 저녁, 한 핀란드의 선원이 골목길을 비틀거리며 지나가다 고릴라 바 앞에 걸음을 멈추었다. 지저분한 옷차림에 면도도 안 하고 술에 취한 상태였다. 그 남자가 셀리 존스를 보더니 소리쳤다. 아니, 이게 누구야? 내가 아는 고릴라잖아. 보스였다. 오타고호의 1등 기관사 말이다. 보스는 셀리 존스에게 다가가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래. 사람들이 너를 여기 묶어두었구나. 보아하니 너도 살면서 별로 운이 좋았던 것 같지는 않네. 보스는 술집으로 들어가 주인에게 혹시 셀리를 팔 생각이 없는지 물었다. 주인은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 그렇지 않아도 셀리가 영 못마땅하던 차였다. 셀리는 늘 우울하고 시무룩한 표정을 짓고 있어 즐겁게 술을 마시려는 사람들이 그런 고릴라에게 끌려서 술집 문을 열고 들어올 리 없었기 때문이다. 100파운드만 내쇼. 그러면 저 원숭이를 바로 데려갈 수 있어. 100파운드는 큰 돈이었다. 게다가 보스는 벌써 몇 달째 배를 타지 못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바로 항구로 달려가 부두에서 막일꾼 자리를 구한 뒤 일주일 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지런히 짐을 날랐다. 그러고 받은 돈은 말끔한 옷을 한 벌 사고 이발소에서 면도를 하기에 충분했다. 보스는 정말 오랜만에 술기운 없이 건강하고 말쑥한 상태로 스트레이트 증기선 회사의 영업소 문을 두드려 한 연안 증기선의 기관사로 무난히 취직을 했다. 싱가포르 마카사르 항로를 몇 번 오가곤 하자 보스는 100파운드를 모을 수 있었다. 그는 고릴라 바를 다시 찾아가 카운터 위에 돈을 당당하게 내려놓곤 셀리 존스를 데려갔다. 셀리는 카스파르의 몽둥이 찜질로 생긴 상처를 치료하지 않아 상처가 덧나고 열까지 심했다. 보스는 셀리를 파트나호로 데려가 기관실 간이 침대에 누인 다음 중국 의사에게 가서 먹는 약과 연고를 받아왔다. 열은 몇 주 뒤에 가라앉았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나자 셀리는 두 다리로 버티고 일어나 여기저기 조금씩 일을 거들기 시작했다. 예를 들면 가판을 청소한다든지 노쇠를 광이 나도록 닦는다든지 하는 일이었다. 쉬는 날의 보스는 오타고호의 난파 이후 자신에게 일어났던 슬픈 운명에 대해 셀리 존스에게 이야기했다. 나는 보르네오에서 중국 상선을 타고 상하이로 갔어.
그런데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니? 꿈에 그리던 내 사랑을 만난 거야. 롤라드 빌 말이야. 그 여자는 상하이의 버라이어티 극장에서 무희로 공연을 하더군. 나는 항구의 예인선에서 일자리를 얻었고 일에서 번 돈을 모두 아름다운 롤라를 위해 꽃과 초콜릿, 고급 와인을 사는 데 썼어. 그렇게 1년 꼬박 구애를 하고 나서 나는 롤라의 마음을 얻었다고 믿었어. 하지만 롤라는 유럽에서 건너와 같은 무대에서 공연을 하는 마술사에게 벌써 마음을 빼앗겼더군. 나는 싱가포르로 가는 배를 탔어. 거기서 술과 도박으로 슬픔을 달랬고 얼마 안 가 노숙자 신세가 됐지. 그러다 너를 만나게 된 거야. 내겐 행운이었지. 이제야 이런 비참한 인생의 늪에서 빠져나올 이유를 찾았으니까. 셀리와 보스는 파트나호의 기관실에서 함께 일했다. 셀리는 날마다 새로운 것을 배웠고 저녁이면 보스의 기계학 책을 읽었다. 셀리는 공부를 열심히 할수록 점점 더 힘든 임무를 맡게 되었다. 마지막에는 기계까지 직접 다루었고 압력계와 온도계를 읽고 자잘한 엔진 고장까지 고쳤다. 셀리는 이따금 되살아난 과거의 좋지 않은 기억들 때문에 괴로워했다. 그럴 때면 갑자기 우울해져서 아침부터 선실에서 나오려고 하지 않았다. 보스는 그런 셀리를 하루 이틀은 그대로 내버려 두었지만 땅이 꺼질 듯한 셀리의 한숨 소리를 더는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당장 일어나서 일을 해! 기계는 저절로 돌아가지 않아! 그리고 마음의 상처를 받은 건 너 혼자만이 아니야. 파트나오는 인정 많은 선장이 통솔하는 좋은 배였다. 보스와 셀리는 둘 다 배에서의 생활에 만족해했다. 그런데 동남아시아의 바다는 위험했다. 항해 중에 술루 제도의 필리핀 해적들이 파트나오를 공격했는데 보스는 어깨에 총을 맞아 2달 동안 육지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다. 당연히 파트나호에서 일자리도 잃었다. 보스는 건강을 되찾을 때까지 싱가포르에서 빈둥거리는 대신 미국으로 가는 태평양 횡단 증기선표를 2장 샀다. 보스와 셀리 존스는 샌프란시스코에 내려 지금까지 저축해둔 돈으로 기계와 도구를 사서 사우스비치에 작은 정비소를 열었다. 선박 엔진과 자동차를 수리하는 곳이었다. 장사는 아주 잘 됐다. 용접을 할 줄 아는 고릴라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구경 삼아 오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이다. 일요일이면 보스는 옷을 빼입고 셀리와 함께 카페로 갔다. 대개 둘이 가는 곳은 베리 거리에 있는 도나 블룸의 커피 하우스였다. 도나는 보스에게 은근한 눈길을 보냈고 보스도 도나와 그녀의 크림 케이크에 반했다.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은 급속도로 가까워져 결혼까지 하게 되었다. 보스는 결혼식에서 셀리 존스를 신부 들러리로 세우고 싶어 했으나 도나는 단호하게 거부했다. 부부 생활은 오래가지 못했다. 결혼식 다음 날 아침 식탁에서부터 도나는 만일 보스가 셀리와 헤어지지 않으면 이혼을 하겠다고 위협했다. 마누라가 이렇게 멀쩡하게 있는데 뭐하러 저런 늙은 고릴라를 계속 곁에 두고 있는 거죠? 도나가 물었다. 다음 날 보스는 당장 짐을 꾸려 셀리와 함께 다시 바다로 나갔다. 셀리와 보스는 텍사스주의 갤버스턴으로 가는 한 화물선에 취직을 했다. 거기 내려서 자신들을 뉴욕으로 데려다 줄 작은 연안 유조선에서 잠시 일을 했다.
뉴욕은 경제 상황이 무척 안 좋았다. 맨하튼의 해운회사 영업소들 앞에는 일자리를 찾는 선원들이 끝없이 늘어서 있었다. 결국 보스와 셀리도 일자리를 찾는 데 실패했다. 살을 애는 듯 추운 2월의 어느 날, 보스와 셀리는 항구에서 일자리를 찾으려고 배를 타고 맨하튼 건너편에 있는 스태튼 아일랜드로 건너갔다. 둘이 부둣가를 따라 터벅터벅 걷고 있는데 $1만 내놓은 작은 화물선 한 척이 눈에 띄었다. 화물선의 이름은 허드슨 퀸이었는데 보스가 늘 꿈꾸어 오던 바로 그런 배였다. 그러나 보스는 텅 빈 지갑을 들여다보며 한숨을 푹 내쉬었다. 살아가면서 배를 마련할 수 있는 날이 과연 있을지. 그날 셀리는 우연히 미국에서 가장 돈이 많다는 여자 부자에 관한 신문 기사를 읽었다. 재산이 무려 수십억 달러에 이른다는 코르넬리아 스미스라는 이름의 부인이었는데 얼마 전부터 뉴욕 5번가 특급 호텔의 스위트룸에 묵고 있었다. 셀리는 아주 오래전 일이었음에도 신문에 난 사진을 보자마자 그 여자를 단번에 알아보았다. 그날 밤 셀리 존스는 브루클린에 있는 선원 숙소에서 살금살금 빠져나갔다가 이튿날 새벽에야 돌아왔다. 보스가 잠에서 깼을 때 정말 황당하면서도 환상적인 일이 일어나 있었다. 침대 발치에 돈다발이 30개나 놓여 있었던 것이다. 돈다발은 하나당 $500였다. 하늘에서 뚝 떨어진 이 돈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보스는 처음엔 한참을 고민했다. 경찰에 갖다 주어야 할까? 그러나 셀리가 더 근사한 생각을 내놓았다. 둘은 아침을 먹자마자 스태튼 아일랜드로 다시 건너가 허드슨 퀸홀을 샀다. 이날도 코르넬리아 스미스에 관한 기사가 뉴욕타임스에 실렸다. 이번에는 지난밤에 일어난 절도 사건 때문이었다. 누군가 호텔 벽을 12층이나 타고 올라간 뒤 창문으로 침입해 스미스 부인의 금고에서 $1만 5천 훔쳐갔다는 것이다. 그런데 도둑은 한 가지 단서를 남겨두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아는 사람은 없었다. 코르넬리아 스미스 한 사람만 빼고. 허드슨 퀸호는 꽃피는 봄 내내 선박 정비소에서 수리를 받았다. 그러다 화창한 5월 첫날에 정비소를 떠나 대서양으로 출발했다. 보스는 키를 잡고 셀리는 기관실을 관리했다. 보스와 셀리는 허드슨 퀸호로 전 세계의 바다를 누볐다. 쿠바의 아바나에서 설탕을 실었으며 브라질의 리우에서 실은 해먹은 영국의 사우샘프턴에 내려놓았다. 또한 보트니아만에선 러시아 보드카를 들여왔고 그린란드의 앞바다에서는 빙하에 갇혀 옴짝달싹 못하는 새우잡이 배를 구해주기도 했다. 그러다가 보스와 셀리 존스는 아프리카의 항구 도시인 보마에 닿았다. 거기서 통조림을 싣고 콩고 내륙 쪽으로 600km쯤 상류에 위치한 음반다카로 올라갔다. 보스는 내륙으로 깊이 들어갈수록 셀리가 점점 초조해하는 것을 알아차렸다. 이따금 밀림에서 고릴라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허드슨 퀸호는 셀리가 새끼 때 사냥꾼에게 잡혔던 장소로 서서히 접근하고 있었다. 보스는 그것을 몰랐지만 불안한 예감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어느 날 아침, 그 예감은 사실이 되었다. 보스가 셀리를 깨우러 갔을 때 셀리의 해먹은 텅 비어 있었다. 보스는 급히 갑판으로 뛰어나갔다. 배전 난간 앞에 작업복과 모자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밤사이에 셀리가 떠난 것이다.
그날 셀리는 돌아오지 않았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보스는 점점 불안해졌다. 아침마다 소총을 들고 위험한 밀림 속으로 들어가 애타게 셀리의 이름을 불렀다. 그러다 저녁이면 다시 배로 쓸쓸히 돌아왔다. 실망하고 지친 채로. 이렇게 3주가 슬프게 흘러갔다. 보스는 셀리를 다시 만나지 못할 거라는 사실을 서서히 깨닫고 있었다. 셀리가 마침내 고향의 품으로 돌아갔다고 생각한 것이다. 어느 날 아침, 보스는 닻을 올리고 남쪽으로 키를 잡았다. 바다 쪽이었다. 마음은 가슴속에 커다란 바위 덩어리가 들어앉은 것처럼 무거웠다. 아침 안개가 촘촘한 베일처럼 뽀얗게 넓은 강 위에 내려 있었다. 문득 조금 떨어진 강가에 사람들이 모여있는 장면이 보스의 눈에 들어왔다. 그들은 보스가 다가오는 모습을 묵묵히 차분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거의 다 도착했을 때 보스는 거기 서 있는 이들이 사람이 아님을 알아차렸다. 고릴라 무리였다. 보스는 허드슨 퀴노를 미끄러지듯 물가에 갖다 댔다. 수백 마리의 고릴라들 맨 앞에 셀리 존스가 서 있었다. 고릴라들이 한 마리씩 나와 셀리의 볼을 쓰다듬었다. 셀리는 흐느껴 울었지만 행복해 보였다. 작별 인사가 끝나자 셀리는 허드슨 퀸호의 가판으로 기어 올랐다. 배가 강가에서 떨어졌다. 셀리는 백고물에 서서 고향의 동족들에게 천천히 손을 흔들었다. 허드슨 퀴노가 벌써 한참 전에 강구비를 돌아 보이지 않는데도 고릴라들은 여전히 강가에 서 있었다.